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2003년 7월 17일. 일본의 도쿄 아카사카의 한 주택단지에 위치한 꽃가게 주인이 바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너무 또 행색이 초라합니다. 막 머리와 옷이 다 헝클어져 있고요.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죠.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맨션에 갇혀 있어요. 이 말에 놀란 주인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됐고 곧 근처 단기 임대 맨션에 갇혀 있던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총 4명의 아이들, 모두 여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이들이 눈가리개를 한 채 수갑이 채워져서 무거운 아령과 20리터의 물이 채워진 물통에 묶인 채 발견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이들을 납치했던 범인은 같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범인은 29살의 남성 요시자토 코타로. 그런데 이어진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범인의 아파트에 가보니까 엄청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1000개 이상의 불법 비디오 테이프와 2000여 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였습니다. 그는 과거 성매매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요.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범죄자로서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번화가에서 여학생들을 꼬셔서 미성년자 데이팅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클럽의 이름은 뿌띠 엔젤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그의 계좌에만 35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예금이 있을 정도였어요. 뿌띠 엔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점포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그는 먼저 비싼 물건을 사고 싶어 하거나 또는 가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요. 그런데 그런 면접이 신주쿠나 시부야의 고급 호텔에서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신상을 묻고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서 청소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일 안 했는데 이렇게 돈을 주네? 하니까는 굉장히 환호하게 됐죠. 동시에 경계심도 풀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쉽게 돈을 버는데 빠졌죠. 그러면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뿌띠 엔젤의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여학생들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거부감을 보이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돈을 주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노래방 5,000엔, 5만원, 속옷 제공 10,000엔, 10만원, 나체 촬영 10,000엔, 10만원. 이게 제가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단지를 주는, 유흥업소 전단지를 주고 있는 그런 미성년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그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여학생들을 코타로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준 여고생에게는 한 명당 약 3만엔, 10,000엔에서 30,000엔 정도니까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그 학생이었던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거액이었고 아이들이 돈에 욕심이 나서 친구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일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후에 코타로는 무엇을 하냐? 이 소개받은 여학생들과 남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걸 주선하고 또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적인 영상을 제작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러던 2003년 7월입니다. 코타로가 한 초등학생과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고요. 코타로는 이 여학생에게 만나준 감사의 표시라면서 현금 10,000엔, 10만 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키는 이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또는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뒤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후 코타로는 이 초등학생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몇 번의 연락을 더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7월 11일, 어째서인지 이 코타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페라리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카사카에 위치한 단기 임대 맨션의 방 하나를 계약하게 돼요. 제가 실제 그 맨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차를 2대를 팔아가지고 단기로 렌트를 하게 된 공간입니다. 자, 여기를 했죠. 그리고 이날 20리터 용량의 물통과 아령, 그리고 연탄과 연탄을 피울 화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날 이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초등학생 기억하시죠?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 3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아이들한테 내가 10,000엔을 줄 테니까 너네 방을 좀 청소해 줄래? 라는 아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끝난 후에 이 아이들 4명이 시부야역에서 그를 만났고요. 택시로 이동을 해서 이 맨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4명의 아이들이 이제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때 코타로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 온 의미는 다 알고 있지?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스턴건을 들이대면서 아이들을 위협했고요. 아이들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수갑을 채웠고 이 수갑과 아령 또는 물통을 연결해가지고 아이들이 달아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서로 도울 수 없도록 둘씩 또는 하나씩 각각 방에 묶어둡니다. 자, 실제 한 일본에 보도된 그 내용에 따르면 이게 그 이제 방에서 각각 방마다 있었던 그 모습들을 연출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물통에다가 그러니까 수갑을 연결해 놓게 되니까 아이들이 물통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2명의 아이들이 같은 방에 같이 있고 1명의 아이가 갇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분명 가족이 있을 텐데요. 이날 저녁이 되니까 납치된 아이들의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면 애들이 늦은 밤이 되도록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실종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수사가 처음엔 난항을 겪다가 결국 일본에서 15일 날 공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매스컴을 통해서 아이들의 얼굴이 다 알려졌어요. 대대적으로 일본 전역에 알려졌죠? 다음 날이었던 16일.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를 실종을 추적하던 경찰이 드디어 전과가 있던 요시자노 코타로를 용의선상에 올려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다가 1년 전에 이 사람이 중학교 2학년생 소녀에 대해서 성범죄,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영장을 발부하고 수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 밤 코타로는요, 자신한테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온다라는 것을 느꼈고 조급함이 들었던 거였는지 이 안에 이제 이 맨션 안에 텐트형의 비닐 안에 들어가서 연탄과 화로를 이용해 연기를 피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공간 안에 연탄을 피우면 자살이죠. 결국 그는 사망했고요. 다음날 아침 그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느낀 한 여학생이 간신히 수갑에서 빠져나왔고 근처 꽃집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다 끔찍하고 이 거대한 아동 성매매 조직 정체가 밝혀지고 그가 사망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죠.
그런데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아이들을 납치할 정도로 이 대범함을 보였던 범인이 범행 3일 만에 유서도 쓰지 않은 채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물론 그가 죽어서 다행입니다. 어쩌면 어떤 경우에서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살을 하지? 라는 그 부분 때문이었어요. 분명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 수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전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집에서 굳이 그냥 경찰을 기다릴 바에는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하필 탐문이 시작된 그날 저녁에 자살을 했느냐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아이들을 납치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과연 이 납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예요. 눈 가리개, 그리고 수갑을 아이들한테 채웠죠. 그리고 물탱크, 아령, 이거를 다 납치할 사람 수에 맞춰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럼 분명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납치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 함께 산 것에 포함되는 물건에는 연탄과 화로도 있어요. 그게 자살에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혹시 그의 자살 또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납치를 했지? 에?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요? 보통 여태까지 그가 이제 자신만의 그 성매매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호텔이나 방으로 불러가지고 불법적으로 애들한테 막 너 돈 줄게 이거 해볼래 하고 영업을 했고 사실 거기 있는 아이들은 여태까지 돈만 줘가지고 돈만 주면 뭐 입 싹 닦고 경찰한테 따로 신고도 안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차를 팔아요. 차를 판 것도 이상합니다. 35억이나 되는 계좌 예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집에다가 아이들을 납치합니다. 사실 납치라는 건 경찰의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들이 다 아이들을 찾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뻔한 납치 범죄를 저질러냐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사건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뭐 그게 어때서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가 마치 걸리는 것을 예상한 듯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유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코타로, 그가 사망했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뿌띠 엔젤 클럽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범인의 집에서 발견된 그 2,000명의 고객 리스트는요. 거기 써있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풍문에 따르면 뿌띠 엔젤은 연회비가 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데려온 아이들은 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가 있는데 주로 고급 호텔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객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리스트에 적혀있던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대기업 간부, 대학병원 의사, 변호사, 연예인의 정부 관료, 거물 정치가 쟁쟁한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건 풍문입니다만 심지어 일왕의 아들 이름까지 있었다라는 것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 조사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오직 이 초등학생 4명의 납치 사건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이후에 코타로 죽었습니다. 네, 자살로 사건 종결합니다 하고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분명 코타로 그는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면에 혹시
더 밝혀져야 할 어떤 추악한 진실들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게다가 그 고객 명단에 있다라는 이름들이 모두 가명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그냥 이렇게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살게 둬도 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요, 현재 한국에서 재조명 받고 있는 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5월 체코의 한 마을입니다. 남편이 시내에 갔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갔죠. 부인의 가슴에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에게 각각 입맞춤을 한 뒤에 장에서 사온 것을 꺼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특히나 아내의 육아를 돕기 위해 베이비 모니터를 사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 방에 이런 식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부모 방에서 작은 이 모니터로 아이가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정말 부부에게 필요한 물건이었죠. 남편은 부부의 방과 아기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길 수차례 했지만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선이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아이 방의 모습을 보려고 모니터를 켰는데요. 하지만 주파수가 잘 안 맞춰졌던 걸까요? 백색 소음만 들려요. 그리고 자꾸 지지직거리기만 하고요. 그는 다시 주파수를 잘 맞췄고요. 이내 깨끗하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땐 남편의 웃음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모니터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안에는 너무도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 이 어둡고 좁은 방에 발가벗은 어린 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애들이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살배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은 즉시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분명 주변의 집에 있는 다른 카메라로 연결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이 화면 속 구조를 분석해서 집을 찾아냈고 그곳으로 출동을 하는데 띵동. 집주인들은 갑자기 무슨 일로 경찰이 왔냐면서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그냥 돌아갈 리 없었죠. 결국 몇 번의 경고 후에 문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안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막 잡동사니가 굴러다녔고 쾌쾌한 냄새, 역한 오물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때 등장한 한 소녀, 13살 정도로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나인데요. 막 살려달라면서 울며 애원합니다. 경찰이 직감했죠. 분명 이 집에는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결국 집안 곳곳을 수색하게 되었고 특히나 지하에서 갇혀있는 2명의 아이를 발견합니다. 10살의 야쿠 그리고 8살의 온드레였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이 2 남자아이는 일단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13살 애나는 그나마 다른 위탁가정에 맡겨지면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는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애나가 돌연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면 아이가 이 학대받은 부모에 대해서 증언하길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도망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얼마 후 애나는 학대받던 아이들의 엄마 클라라와 이모 카트리나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고 재판에 오르게 됩니다. 아이들의 친엄마와 이모, 그리고 이 앳된 외모의 13살 애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애나. 이건 그녀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은 바보라 크루로바. 그녀의 외모는 13살처럼 보이지만 사실 32살의 여성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야쿠과 온드레가 당한 학대는 모두 그녀의 지시로부터 나온 사실이 밝혀졌죠. 1975년에 태어난 바보라는 마약 중독자였던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며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성실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진 않았고 그저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학대받은 소녀를 연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호시설을 전전긍긍하던 바보라가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2아이를 두고 있는 클라라를 만나게 됩니다. 클라라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보라는 그녀와 가까워졌어요. 자신이 어린아이인 것처럼 연기하고 순진무구하게 행동했지만 한편으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기에 클라라의 이혼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이 하게 됐는데 클라라는 바보라까지 돌보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32살인 바보라를 13살로 알고는 그녀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보라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였죠. 클라라에게는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또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 체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클라라인데요. 굉장히 가까웠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클라라의 여동생 카트리나를 꼬셔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 곳이 없으니 니네 집에 좀 들어가서 있겠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카트리나 또한 흔쾌히 의원한 언니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요. 이때 언니의 아이들과 함께 바보라도 카트리나의 집에 묵게 됩니다. 바보라는 클라라와 카트리나에게 자신이 정말 아무 갈 곳도 없는 불쌍한 소녀인 것을 계속 어필했고요. 그러면서 동정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도 13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고 애나와 같이 살기로 결정하죠. 게다가 서류상으로도 자식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준비합니다. 바보라는 이제 가장 예쁨 받는 13살 큰딸의 역할에 만족하면서 한편으로는 클라라와 친자식들을 떼어놓고 싶었고 클라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이 바보라라는 사람의 말솜씨가 대단했던 건지 또는 클라라와 카트리나의 정신분열증 병세가 심각했던 건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지만 바보라가 이 두 자매의 정신을 지배하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두 자매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바보라는 사이비 종교의사를 소개합니다. 이후 자매는 그 의사와의 상담을 이어갔고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의사라는 사람은요,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들이 해야 하는 지침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두 아들들은 온몸에 담뱃재로 이렇게 찢어지는 화상을 수십 군데 입게 되었고요. 동물처럼 채찍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바보라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의사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식인을 해야 된다는 그 식인, 사람을 먹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클라라뿐만 아니라 카트리나까지 합세를 해서 칼로 두 아이의 살을 벗겨냈고요. 이것을 먹거나 서로에게 주거나 다시 아이에게 먹이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과 욘드레는 친엄마와 이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오물과 함께 지난 6개월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한편 바보라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을 자기가 한 손에 조종함과 동시에 부엌과 창고 사이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하의 아이들이 갇혀 지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학대 장면을 감상했죠. 그렇게 비밀을 숨긴 채 살아간 6개월 만에 어느 날 옆집에서 베이비 모니터를 사게 되었고 그 모니터의 주파수가 맞춰지게 되면서 감금된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이었죠. 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함이 듭니다. 정말 32살의 여성을 13살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조종당해서 친자식을 학대할 수 있었을까? 정신분열증이었기에?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순 없지만 결국 친엄마였던 클라라는 학대와 살인 미수로 9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옆에서 학대를 도왔던 이모 카트리나 또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형이 선고된 부분에는 병력이 참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바보라는 5년형을 받게 돼요. 사기죄? 학대 방조죄 정도? 병이 나으려면 살을 먹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실제 학대와 식인을 지도했던 그 사이비 지도자 닥터를 만약에 찾아냈다면 바보라와의 연결고리를 이제 알아내서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쩐 일인지 그 의사는 종적을 감춘 채 검거에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2019년이죠. 두 아이에게 모진 학대를 했던 이 엄마와 이모 두 사람 다 모두 석방되었고요. 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도 체코 어디에선가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보라도 5년형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었겠죠. 이 사건은 2007년 발생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함께 비난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영화 오펀과 내용이 유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배우일 수 있는 바보라가 상대적으로 좀 형을 적게 받아서 답답하게 끝난 느낌도 있는데요. 세상에 다시 나온 바보라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